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퀀트 클래스 영상을 찍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백테스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타이틀부터가 조금 볼드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백테스트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퀀트의 꽃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퀀트 하면은 백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 백테스트 결과가 우수한 걸 통해서, 즉 과거의 성과가 좋은 그 데이터를 검증했을 때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전략에 투자하는 것을 퀀트 투자다라고 알고 계실 정도로 이 백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퀀트한 빼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백테스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만든 전략을 돌려봤을 때 그 과거의 수익률이 어떠했었고, 과거의 샤프가 어떠했었고, 뭐 MD는 어떠했었고, 그래프는 어떻게 흘러갔고, 이런 걸 검증하는 게 백테스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해를 바로잡고자 오늘은 영상을 찍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테스트 그럼 대체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이냐? 자, 이거는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퀀트 투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건 뭐냐면, 퀀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퀀트는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퀀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경제학의 융합이에요. 사실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가 맞으면 그걸로 투자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고, 사실 그게 제 전공이었어요.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과 전공을 했었고, 저는 원래 데이터 과학자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데이터만 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퀀트라고 부르지 말고 데이터 과학 투자라고 불러야지 왜 퀀트라고 부를까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굳이 퀀트라는 용어를 별도로 만들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퀀트가 결국엔 경제학과 데이터의 융합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함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제학적 지식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시중에 있는 많은 이 퀀트와 관련된 서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백테스트에 수많은 오해가 생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소형주 투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한국 소형주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우리가 소형주 전략 만들어서 백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형주가 결과가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같은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뭐 CAGR 60%, 이게 연복리 수익률 60% 넘는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MDD 뭐 55%, 이건 근데 수익률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죠? 이러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60%면 이거 할만한데? 라고 해서, 야, 그러면 이거 투자할만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여기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형주 팩터 자체가 사실 이걸 넣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전략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연봉리 수익률이 막 50% 넘어가는 일이 막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소형주를 넣었을 때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하는 게 짱 아닌가? 그래서 소형주 투자가 제일 베스트 아닌가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소형주에 팩터 섞어 투자하는 거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것이 왜 그렇게 알려졌느냐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상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그런 거죠.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좋으니까 투자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소형주가 좋은 건 알겠다. 그럼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 왜 소형주 투자는 좋을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경제학적인 이유를 동시에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소형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적, 옛날에 영상을 찍은 적도 있죠. 거기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느냐, 소형주가 왜 초과 수익을 내는가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성 공급만으로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 상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400조 원이나 되는 돈이 삼성전자에 투자가 돼야 돼요. 생각해보면 400조면 되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큰 돈이죠. 요 돈이 삼성전자에 투자가 되어야지만이 삼전은 2배 뛸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00억짜리 소형주가 있다. 이게 100% 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300억만 투자가 되면 시총이 2배가 되죠. 그러면
이 300억짜리 소형주가 100% 뛰려면 300억 필요하고 3전이 뛰려면 400조가 필요합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누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클까? 라고 했을 때 300억 투자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성 공급만으로도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경제학적 문헌들에서 이 팩터를 다룬 문헌들에서는 이렇게 경제학적 사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소형주가 잘 나가는 시기는 언제이냐라고 했을 때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 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주 기본적으로 적은 유동성 공급만으로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에 좋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금리가 낮고 정부가 돈을 푸는 시기. 그러니까 시중에 그 통화량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 이제 요때가 소형주가 좋을 시기일 거고요. 그리고 소형주가 안 좋은 시기는 언제일 것이냐, 반대로. 그럼 언제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인 게 맞겠죠. 그죠? 왜냐면은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공급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올라가는 건데, 즉 무슨 말이지? 이거는 유동성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든다 하면은 이때는 소형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때가 언제냐? 보통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 해소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고금리 시기. 요럴 때는 사실 소형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사실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백테스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구간별 수익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백테스트를 이미 해놨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형주 전략을 백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많이들 이런 결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제가 한국 전략을 만든 건데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기본 필터들을 제가 다 고르고, 그죠? 뭐 적자 기업 같은 거 다 제외하고, 그리고 오로지 시가총액만 골라서 말 그대로 소형주만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거를 제가 월별로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투자했다 가정을 했을 때 결과가 여기 있는 요 결과인 겁니다. 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었느냐? 소형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좋다 했었죠? 유동성 공급이 많아질 때, 즉 시중에 돈이 늘어날 때. 통상적으로 이때는 언제 썼느냐? 이때는 경기 회복기라고 저희가 부르는 시기예요. 그때 소형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형주는 보통 언제 좋았냐? 소형주는 보통 이때 좋았어요. 이때. 한국으로 치면은 여기 이때 2000년대 초반이죠. 이때 보시면 이때가 소형주 수익률이 되게 좋았던 때예요. 이때가 언제였었느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가 IMF를 맞고요. 그죠? 그리고 카드 대란을 겪은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는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느냐? 그때 금리를 되게 낮게 유지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동성 공급이 되게 활발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벤처 투자 이런 거 되게 화랑을 튼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소형주가 좋은 겁니다. 왜냐?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소형주가 언제 좋았어요? 소형주가 언제 좋았죠? 이때 좋았죠. 이때가 언제였었죠?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그때 코로나가 오니까 모든 중앙은행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려버리고 돈을 풀었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로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형주가 이때 쫙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뭐 때문에 그렇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소형주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있죠. 최근 2년입니다. 최근 2년. 2022년부터 시작해서, 그죠? 최근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형주 전략은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소형주 전략을 만드시더라도 아마 이 구간은 수익률이 안 좋으실 겁니다. 왜 안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죠. 소형주 언제 좋다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고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기. 즉,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제한되는 시기에는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쫙 올렸어요.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인플레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금리 올릴게요 하면서 갑자기 한 번에 0.75%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시중의 유동성이 쫙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스타트업들 파산하죠. 왜냐?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못 받으니까. 그죠? 그게 곧 유동성이 말라 비틀어진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까요? 요즘 어떤 얘기 나오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한다 나옵니까?
이제는 금리를 내린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추경한대요. 추경. 정부가 돈을 푼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수용주가 갑자기 이렇게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다 경제학적 이유로 데이터가 설명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 회복기일 때, 즉 무슨 말이죠? 돈이 풀릴 때 어떻죠? 소형주는 좋았어요. 일관되게 좋았습니다. 요때 돈 풀던 시기였고 요때 돈 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소형주 수익률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때는 수익률이 안 좋아. 왜 안 좋으냐? 요때는 페드가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막 스타트업들 파산하고 막 갑자기 PF 터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형주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요. 설명이 다 되죠. 그죠? 요렇게 백테스트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백테스트는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이런 경제학적 사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백테스트 결과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퀀트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백테스트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 백테스트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경제학적 근거를 같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이 전략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다시 백테스트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소형주 투자를 한다 하면은 우리는 소형주를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소형주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좋아질 것 같을 때, 즉 추경이 지금처럼 논의가 되고 실제로 그게 일어나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 그럴 때 소형주를 투자하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금리가 올라간다, 유동성이 말라 비틀어진다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소형주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략을 구사를 해야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려서 투자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투자하라는 게 퀀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사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반도 못 쓰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려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백테스트와 경제학적 지식을 동시에 가지고 본 다음에 이 경제학적 국면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선택적으로 골라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표님은 그 최근에 소형주 투자 안 좋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신다거나 대표님은 소형주 투자 하십니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코로나 때 했어요. 소형주 투자. 그때 꽤 많이 벌었습니다. 코로나 때 소형주 투자 꽤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보였거든요. 그게 정부가 돈 푸니까 소형주 좋겠구나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부활을 했고 갑자기 파월이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느냐, 저는 그때 소형주 투자를 접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빼버렸어요. 소형주를 투자 안 한 거죠. 왜 그렇게 했었느냐?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뺀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비가 가능한 팩터,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좋을 팩터들을 골라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성과가 괜찮았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그걸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프라임은 왜 백테스트가 5년만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백테스트가 5년만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냐? 그 경제학적 근거가 명확하냐가 중요한 거죠. 저희가 구사하는 전략들은 주로 무엇이냐? 올레더 전략, 롱숏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올레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근거가 너무 명확하죠. 이미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경제 국면에서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다른 논문들에서 검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걸 더 늘려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는 거고, 롱숏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얘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얘는 시장 국면과 무관하게 말 그대로 이 기술적 인디케이터가 그 강건하게 시장의 추세를 포착 가능하느냐만 검증하면 돼요. 그러면 경제학 증거는 되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굳이 길게 검증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고, 이렇게 검증을 한다 한들 간에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멀티팩터, 이거는 결과가 왜 안 좋나요? 최근에 물어보시는데 최근 국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10년간 국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사이클, 그것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기본적으로 언더밸류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한국 멀티팩터 최근에 안 좋았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실수를 왜 했느냐,
앞으로 이머징 마켓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출시를 한 거예요. 경제적 국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이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서 선진국에서 그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 같은 데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머니 무브들이. 그러면 지금 출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백테스트 결과가 최근에 안 좋은데 그러면 왜 냈느냐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보이니까 지금 출시한 겁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즉 경제학적 이유까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전략을 짤 때 데이터만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고 이런 경제학적 백본 근거들까지 모두 명확하게 갖춘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지만이 이게 올바르게 설계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하는 방법은 결국 무엇이냐. 즉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퀀트에 대한 올바른 공부가 전 필수라고 봐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중에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퀀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퀀트는 경제학과 데이터를 합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 투자해서는 결코 성과가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만 보고 투자한다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예시인데 방글라데시에서 있는 버터 가격과 S&P 500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상관계수가 거의 0.8의 수렴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버터 가격이 오르면 미국 주식이 오른다는 결론 내는 게 맞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만 보고 투자한다 했을 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퀀트에 대한 올바른 공부, 즉 경제학과 데이터를 동시에 보고 투자하는 거를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개설을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투자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환급반 코스 옛날에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VI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론칭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올바르게 투자에 활용할 방법을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자 이런 것들을 론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콘테스트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보시면 여기에 이 상담하기가 있어요. 이런 걸 보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딥하게 공부할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자주 올라올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